자, 그런데 이병철과 구인회가 그렇게 친한 사이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은 또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이병철은 의령이고 구인회는 진주인데 이 진주, 의령 이쪽 지방에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병철 구인회이고 이분은 조홍재 효성그룹 창업자죠. 예, 이분은 이병철하고 같이 삼성물산을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네 선배인 셈이죠. 이병철의 선배입니다. 허준구는 구인회와 처음부터 락키화학을 동업을 하는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지금은 저 허씨 가문이 이제 GS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같은 동네 친구들인데 심지어는 이병철과 구인회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같은 해 1922년에 여기가 이제 당시는 지수 보통학교였는데 이 지수 보통학교의 클래스가 아마 하나였는지요? 구인회가 6번이고 이병철이 22번이고 그랬었대요. 예. 그 학교가 지금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되고 지수초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캠퍼스 그 건물을 다시 지어서 옛날 그 건물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건물이 문도 다 열려 있어요. 평소에 관리도 아주 잘하고 그래. LG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가보면 이런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두 그루잖아요, 이게. 하나는 이병철이 심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구인회가 심어가지고 두 개가 서로 합쳐졌다가 뭐 갈라졌다라나 뭐 어쨌거나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소나무에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 소나무의 별명이 뭘까요? 하나는 구인회가 심었고 하나는 이병철이 심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 소나무의 별명. 무슨 송입니다. 무슨 송? 무슨 송이겠습니까? 없습니까? 네? 구이송.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추신 분이 없네요. 네, 재벌송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별명이 재벌송입니다. 가서 보시면 나무가 굉장히 근사해요. 정말 크고. 네, 그렇습니다. 자, 구인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요? 1907년에 출생했습니다. 이병철보다 3년 앞서서 출생했죠. 네. 그리고 196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62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죠. 예. 24살 때인 1931년에 구인회 상점이라고 하는 포목점을 열고요. 마산에다가. 그리고 근데 이 장사를 이 구인회는 진짜 양반집이었어요. 뼈대 있는 양반집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돈은 뭐 그럭저럭 부자인 집 300석을 하는 그런 부잣집이었는데 그렇게 큰 부자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장사를 한다. 그런 천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르신들은 구인회가 장사를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꾸준히 설득을 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조부의 조부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947년에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조선흥업사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 무역회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락키화학을 시작하기 전에 동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구인회를 허만정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가게 되죠. 허만정은 구인회의 사돈 집안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육촌
사돈인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허만정은 만석군이었습니다. 구인회보다 뭐 훨씬 부잣집이었죠.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집안이었습니다만은 그 허만정이 허준구라고 하는 일본에서 갓 유학을 끝내고 온 자기 셋째 아들을 데리고 구인회한테 데리고 갑니다. 내 아들놈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사돈 사장께서 내 아들을 좀 사업을 좀 잘 좀 가르치면서 데리고 계시라고. 그러면 그 대신에 내가 투자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인회가 투자한 것의 한 거의 절반 정도를 허만정이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구씨와 허씨의 동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구씨와 허씨의 동업은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에 시작할 때 65대 35였대요. 그 지분이. 나중에 2005년에 서로 분리할 때도 65대 35로 분리가 된답니다. 예, 아름다운 동업이 57년간이나 계속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947년에 락키화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화학회사를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락키화학이 지금은 LG 생활건강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만들었던 게 얼굴에 바르는 크림, 뭐 플라스틱 제품들, 또 럭키 치약, 비누, 하이타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위생용품들로 가까이 두고 썼던 그 제품들이 락키화학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1958년에는 라디오까지 만들죠. 이게 지금 이제 LG전자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G는 수많은 대한민국 제1호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이러고 전기 계량기도 이러고 TV도 이러고 세탁기도 이러고 에어컨도 이러고 뭐 가루비누도 이러고 뭐 다 이러해요. 네. 그런데 거기를 사돈인 이병철이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서게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이 세계적인 위대한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했습니다. 여기가 타임스퀘어입니다. 예.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 기업들 간판을 많이 보게 되죠. 삼성, LG, 현대차 뭐 이런 간판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반가운 게 타임스퀘어에 있는 이건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LG가 여기 있고 삼성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근데 삼성은 1992년에 이 전광판을 마련합니다. LG는 1991년에 이 전광판을 마련합니다. LG가 한 해 먼저였어요. 네, 그랬었죠. 아무튼 위대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맞수였기 때문에 둘이 서로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LCD TV 시장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22.8%고 LG가 14.9%고 나머지는 다 조물애기들이에요. 소니도 6%, 무슨 하이센스, 뭐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도시바 뭐 이런 데들 있죠. 네. 이런 데들이 다 조물애기가 돼버렸어요. 소니, 도시바 이런 데들이. 왜? 삼성, LG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LG는 2등이죠. 기분 나쁠 거예요. 삼성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삼성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렇게 못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LG 구인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화입니다. LG의 럭키금성의 인재개발원 이름은 인화원입니다. 인화.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LG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화를 안 하면 그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왜? 식구들이 워낙 많고 가족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인회 회장의 식구가 남자 형제가 6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경영에 참여했어요. 구인회 회장의 아들이 6명이었습니다. 또 그 아들들이 다 경영에 참여해요.
거기다가 구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준구 회장의 형제는 또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만 다 합쳐도 20명이에요. 그런데 LG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인회 회장이 계실 때는 그 승산면 지술이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 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 받았다고요. 그 사람들을, 고향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기업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격한 규율 가지고는 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죠. 착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회 회장부터 착하게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사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구씨와 허씨 사이의 그 인화가 57년간이나 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병철, 조홍재 동업 해가지고 삼성물산 만들고 제일제당, 제일모직 만들잖아요. 그런데 1948년에 삼성물산 만듭니다. 14년간 동업이 되다가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정축제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은 위에서부터 꼽아가지고 뭐 10대 기업들 뭐 이런 거는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탈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삼성도 잡혀 들어갑니다. 누가 잡혀 들어가냐? 조홍재 사장이 잡혀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때 이병철 회장과 조홍재 사장 사이에 섭섭함이 생겨납니다. 내가 대신해서 이걸 하는데 당신이 잘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갈라서기로 했거든요. 갈라서면서 또 지분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당신 몫은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 지분이야 이렇게 된 거고 조홍재 사장 입장에서는 제일모직 하나 정도는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아무튼 거기서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조홍재는 한국타이어 지분만 들고 나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효성물산을 1962년에 세웁니다. 무역회사를 세우고 그때 호를 짓게 됩니다. 스스로. 그 호는 매우 의미심장한 호인데요. 만우라고 하는 저 호입니다. 자, 저 만우의 뜻이 뭘까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맞추시죠. 늦게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효경, 한호정 선생, 효정 선생님요. 네, 축하드립니다. 맞추셨습니다. 네. 예. 늦게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56세였어요. 그 당시에 56세는 다 이제 여생입니다. 그때부터. 현직을 떠나는 나이죠. 그때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죠. 그리고 회사 이름을 효성이라고 짓습니다. 효성. 원래 이 사람이 회사 이름을 짓고 싶었던 것은 동방명성이었습니다. 동방이라는 다른 회사 이름이 있어가지고 효성이라고 짓는데 효성의 뜻이 뭐죠? 아시죠? 샛별입니다. 샛별. 금성의 뜻은 뭡니까? 샛별입니다. 금성이나 효성이나 글자로는 똑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성이 생기게 되고 1968년에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동양나일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 거대한 합성 섬유 공장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고 그게 효성그룹의 중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우 조홍재 회장은 이병철 회장에 대한 섭섭함을 마지막까지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풀렸습니다. 아들 대에 와서. 그래서 이제 조홍재 회장의 장남이 조성래
회장입니다마는 조성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했었잖아요. 전경련 회장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즉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요.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아버지 때 그 갈등은 아들 때에 와서 다 풀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병철, 구인회, 조홍재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전라남도 진주, 의령 이쪽 지방의 이제 고향 선후배들, 그들이 다 이제 큰 기업가가 됐는데 이 시대를 사실은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별로 한국 사람 같지 않은 한국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구인회나 조홍재 같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다운 한국 사람이었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인회, 조홍재 이분들을 굳이 스타일 뭐 그런 어떤 라벨을 매긴다면 군자형이에요. 성인 군자인 겁니다. 점잖고 남들과 싸우지 않고 이런 거죠. 군자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온유함, 의리, 명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굉장히 일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굳이 따지자면 뭐 이름을 붙이자면 사무라이형이에요. 무사 스타일인 겁니다. 칼 같은 거죠. 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는 건 칼같이 끊어내는 그런 거예요. 이건희한테 회사를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아들 둘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내쳐버리잖아요. 구인회 회장이나 조홍재 회장 같으면 그렇게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병철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스타일. 그거 추구하는 가치는 냉철함, 치밀함, 자유경쟁 뭐 이런 거였던 겁니다. 매우 앞선 사람이지만 이해받기는 쉽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삼성 창업 비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어떤 잡지와 가졌던 인터뷰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인의 책임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유경쟁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에르하르트는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서독의 재무상이거든요. 네. 이 에르하르트가 추구했던 정책은 자유경쟁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에르하르트가 그 정책을 추구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싫어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통제 경제를 실시해서 경제에 도움이 된 일은 한 번도 없다. 자기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부터 50년도 더 전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받기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성공으로, 성과로 말을 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취는 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비즈니스 유전자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상당수를 바꾸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창업 1세대 기업가들의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보통 일반인들, 그 시대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해보면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었죠. 그 공통점은 뭐냐? 이런 거예요. 신용을 중시하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네. 자기중심이 아니고 고객지향적인 태도를 가졌다. 또 긍정적인 마인드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고 견디고 하는 그 인내심. 이것도 공통이었어요. 네. 그리고 성취, 무엇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가? 학문적 성취가 아니고 사업의 확장,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성취감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걸 애국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차이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3강이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제 세계로 가다입니다. 한국이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에 이 정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민족의 세계 진출 역사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사장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제일 첫 번째 시켰던 일이 뭔가? 회사의 실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이건희로 하여금. 그러고서 뭘 하나 시켰어요. 그게 바로 해외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너는 요것만 해라. 해외사업만 해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글로벌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미 그때 알고 있었고 자기 후계자를 처음부터 그 일부터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